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마스크 삼촌 만나보겠습니다. 김명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기재부 제일 싫어. 잘난 척 대마왕, 갑질 대마왕. 반성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인기가 좀 요즘 없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 차관님은 진짜 현직에 계셨으면 진짜 모시기 어려운데 바로 딱 퇴임하시니까 저희가. 그냥 현직에 있을 때도 나오셔서 뭐 얘기도 해주시고 하면 되지 뭐. 네. 그래 고맙습니다. 뒤늦게 네. 저희 뭐 마스크 나와주셔서. 잘 관리해 주셔서 아니 뭐 고생 많으셨죠 그때. 국민들이 뭐 협조해서 그렇죠. 맞아요. 국민들이 협조해서 예. 그렇지 뭐. 그렇긴 해요. 네. 예. 최근에 그 앞에 있는 책이 엊그제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예. 그렇게 얼마 안 됐군요. 예. 경변과 균형. 그래서 또 마스크 삼촌이 책을 또 하나 낳으셨길래 네. 모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좀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책을 쭉 한번 봤더니 최근에 이제 있었던 코로나 위기 전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뭐 어떤 고민거리들이 좀 남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쓰셨더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마지막 순번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하고 똑같은 세상은 아닌 건 어떤 쪽으로 보세요? 뭐가 좀 바뀔까요? 많이 뭐 많은 걸 바꿔놨죠. 팬데믹이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게 그 수습이 되고 나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네. 네. 다시 이제 마스크 벗고 또 공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 콘서트 아니 뭐 저거 그 운동 경기도 보고 많은 게 이제 정상화 될 텐데. 예. 그 사이에 2년 동안에 이제 바뀐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정상화도 예를 들면은 저기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도 원격 네. 근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 같이 100% 다 그 사무실 나와서 대면으로 보고 할 것이냐 예전처럼 예전 일을 할 것이냐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도 뭐 우리한테 머물러서 그대로 있을 거고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 거라고 봅니다. 뭐 나쁘든 좋든 간에. 네. 그래서 2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뭐 우리가 코로나하고 싸우느라고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가 수습되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것보다는 예. 소위 말해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바꾸는 거지 세상을.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서 제가 그런 책에다 말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단층들이 많이 생겼다. 단층들이 이 지질학이나 이런 쪽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 정도 팬데믹 정도의 위기는 한 8 정도의 지진이 한 몇 번 일어난 정도. 네. 뭐 그런 아니면은 또 외부에서 혹성이 하나 와서 지구의 기후가 좀 바뀌면 지구의 어떤 그 동물이나 뭐 식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뭐 무슨 새 뭐 무슨 없죠 이제. 중생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책에서는 복합 위기라고 명명을 하셨던데 그 무슨 개념을 생각하신 거예요? 복합 위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위기 그러면은 이제 금융 위기, 예. 금융 위기죠. 그다음에 뭐 오일샥 이런 석유 식으로 위기? 특정화된 예. 특정화된 그런 위기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팬데믹 위기는 뭐 기본적으로 보건 위기였죠. 보건 보건 위기에서 위기. 시작된 예, 거죠. 보건 예. 위기.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류가 백신이 생기기 전에는 거리두기를 해야 됐고 예.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멈추는 거잖아요. 멈추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 만나고 뭐 바꾸고 이런 이동을 전제로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는데 네. 그게 인위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이 당연히 왔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경제 충격이 왔고 그래서 이제 보건위기, 실물위기가 이제 계속되면 사실 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예. 뭐 자기가 받을
저기 채권은 없어지는데 채무는 그냥 채무가 동결되지는 않으니까 일정 부분은 좀 뒤에 연기는 됐지만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도 올 수 있는데 다행히 금융위기는 오지 않았고 경제 침체는 꽤 큰 폭으로 왔고요. 예. 이제 근데 거기에 에너지 가격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도 있지만 에너지 가격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최근에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의 중증적인 뭐 금융이나 특정한 위기가 아니고 여러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겹쳐서 발생하는 위기다. 그래서 저는 복합 위기라는 이야기를 했고 요즘에 발생하는 위기들이 저는 이 복합 위기란 징후를 작년 여름부터 이제 제가 여기저기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네. 정리를 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많이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랬는데 그때 상상했던 것보다 올해 초에 와서 이제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이런 쪽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시장이 네.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뭐 마치 올해가 뭐 해가 시작되자마자 그렇게 움직였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긴 뭐 지정학적 충돌, 네. 그다음에 에너지 시장에 이제 이런 에너지 시장, 그다음에 식량, 원자재 이런 쪽의 요동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정도로 이 실현이 되고 있어서 뭐 복합 위기에 징후가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초입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복합 위기적인 왜 현상들이. 위기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팬데믹이 불러온 직접적인 위기가 있죠. 직접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뭐 그 사람의 보건적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네. 그 와중에 여러 그 일자리를 잃었고 경제적으로 뭐 공급망도 교란도 여러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경제적인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또 양극화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거는 똑같이 균등했지만 예. 경제적 충격은 상당히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장 회사나 이렇게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더 많이 늘고 저축도 늘고 뭐 이렇게 어디 지출 같은 것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이 충격 자체가 대단히 불균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이게 코로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이제 그 통화 정책을 하고 재정 정책을 하고 그러면서 자산 시장이 네. 아주 그 자산 시장이 과열됐단 말이에요. 예.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자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이 격차가 예. 현저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충격을 줬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소득 양극화나 이런 거에 비해 자산 양극화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각 나라의 이런 통치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렸어요. 예. 통치의 정당성 통치 정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충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죠. 대응할 때 뭐 적절하게 손실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충격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런 것도 했죠. 각 정부들이 그랬지만. 아까 말한 대로 충격 자체나 이런 것들이 불균등했고 한쪽에서는 또 그 충격이나 이런 것과 불구하고 또 이익을 보는 그런 쪽도 많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런 질서가 상당히 불안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지정학적인 충돌들도 여러 가지 그런 기존의 질서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과거에는 사실 저 정도 충돌이 직접적인 충돌이 뭐 으르렁거렸지만 실현되진 않았는데 이게 네. 이제 주로 이제 유럽 같은 나라 유럽의 중심부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권역에서 각자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더 악화되고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그런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 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도 더 표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지금까지 경제 위기는 굳이 단순하게 하려면
좀 있는 분들의 위기였죠. 아니 뭐 있어야 위기를 당하지. 네, 네. 그 IMF도 그렇고 뭐 사실은 일자리도 흔들리기도 예. 했지만 특히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에 내가 뭐 있어야 위기를 당하지. 우리나라도 네. 별로 위기가 없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네, 네. 당장은 서브프라임 파생 상품이 뭔지 몰라서 안 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랬었는데 이번에 위기는 정말 아래층부터 왔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 돈 뿌리는 정책이 불가피했던.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뭐 지금이야 우리 너무 심하지만 이제 코로나도 언젠간 극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거의 다른 이제 나라들처럼 풍토병 우리도 이제 수준으로 이제 따라가는 완화되겠죠. 트랙을 밟으면 코로나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고민들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약간 문제들이 남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다가 이제 기재부 차관 측정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정의 문제 예. 정부가 지금까지는 코로나라고 급해서 뭐도 하고 뭐 소상공인들 지원도 하고 막 돈을 막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고민할 거리들이 많은데 예. 그럼 여전히 재정을 열심히 뿌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뿌렸으니까 좀 걷어들여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재정은 뭐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지겠죠. 네. 예, 커질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각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충격의 크기나 이런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는 않지만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재정 지출이 있었고 이후에도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직장에 복귀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미 손상돼서 상당히 그렇게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보도만 줘야 되는데 네. 상당 기간에 그걸 그냥 민간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아하.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좀 보살펴 주고 최근에 지금 에너지 가격 같은 게 급등했잖아요. 예.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이것도 아주 일시적으로 뭐 1년 2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이 소득을 그럼 그대로 물가에 다 올릴 것이냐? 뭐 전기료를 그대로 올리고 뭐 무슨 이런 그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식료품도 그렇고 그렇게 못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존해 주거나 가격을 낮춰주거나 이런 거는 재정이 할 수밖에 없죠. 네. 완충을 해줘야죠. 완충을 해줘야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양극화나 그런 쪽에 이렇게 그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정책들도 구상이 될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바로 그 과세 같은 거를 바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합의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재정은 코로나 이후에 각 나라의 손상된 그런 가계나 기업이나 이런 쪽을 보존하는데 상당 기간 그리고 이후에 지금 발생한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그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수하는데. 데서 재정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 오히려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 많은 나라들이 또 이제 고령화나 이런 어떤 구조적인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재정은 팬데믹 충격이 없었더라도 사실은 재정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팬데믹이라는 뭐 사실 세계적인 사건이잖아요. 예. 이 사건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바로 뭐 다 반등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정상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역할은 상당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늘어나야 되고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 예. 이번에도 대선 때도 그게 또 가벼운 토론입니다만 붙었어요. 재정 그 적자 내지는 국가 채무 비율의 적정성. 우리나라는 좀 더 재정을 풀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든 없든 지금 더 풀어야 하느냐 아니면 뭔가 허리띠를 좀 졸려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재부라고 하면 무조건 안 쓰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나라가 기재부 거냐 사실 그런 그런 말들이 얘기도 나왔어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푼다고 푼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상 위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기재부는 이렇게 돈을 안 풀려고 그러냐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질문에서도 막 그런 분들 반대로도 야 기재부가 저렇게 지키니까 그렇지 저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내년 대선이라고 뭐 그냥 1,000만 원씩도 나눠줄 뿐이네. 자기 돈 아니라고. 네, 네. 또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대선은 끝났으니까 좀 찬찬한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어떤 게 옳은 기준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매번 이런 토론 붙을 거고 항상 멱살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보세요? 뭐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비슷한 그 소득 수준이나 뭐 그런 조건을 가진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게 이제 국제적으로 상대 비교가 될 거고요. 예. 상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좀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하는 건 분명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죠. 국가 채무 비율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쓰진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 외환위기도 겪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대비를 하고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좀 그 신중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죠. 그래서 예. 딱 그 지점에서 예.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예. 우리나라가 딱 그 국가 채무라고 하는 한정된 데피니션으로 정하니까 낮지만 예. 그 뭐 연금 충당 부채니 혹은 공기업 부채니 뭐 이런 거 다 더하면 절대 안 낮아요. 근데 그건 뭐 이제 그런 국제적으로도 그것도 기준도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 이제 협소하게 보는 것과 뭐 통합재정 수제나 여러 가지 그 우발 채무까지 포함한 것까지 해도 다른 나라들도 그쪽 카테고리를 가면 엄청 많습니까? 우리처럼?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이제 그거는 국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하자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되게 빠르다. 한국은 고령화 네. 속도가 되게 빠르다. 네. 그 거의 뭐 저기 상당히 빠른 쪽에 속하거든요 앞으로. 네. 그래서 고령화되면 이제 연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 이제 부담이 우리는 한 2030년, 40년 지나가면서 급속히 나빠지는 구간에 들어간다. 결국 이제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니까 그 점에 보면은 이제 뭐 당장 5년은 아니지만 뭐 30년, 40년, 50년 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인구 뻔한 미래니까. 인구 수리학의 영역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닥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그러면은 뭐 그건 그때 가서 보자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렇죠. 바로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아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이네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특히. 그거를 예. 아낀다는 것도 되지만 국민연금에 지금 9% 되고 40% 정도의 소득 그 보존을 받는 네. 그거를 현실화하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상되는 게 좀 더 완화될 수 있잖아요. 완화되겠죠. 예. 근데 그건 또 사회적으로 또 합의의 쉽게 문제고. 이제 예. 공론화해서 합의되기가 녹록지 않은 과제니까 예.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가고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데 예, 예. 그때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때 과세 지금보다 조세를 한 뭐 1점 몇 배로 올릴 수 있느냐? 예. 국민연금을 이제 그때는 실현되잖아요. 이렇게 수지가 나빠지는 게 예, 예. 그럼 그때 가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자. 당장. 그때라도 그때라도. 그리고 그때 가서 조세 부담률을 높일 수 있느냐?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여기 상당한 그 걱정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국가 채무를 늘려서 빚을 내서 나눠주려고 하려면 예. 지금 여유분을 좀 남겨놔야 된다. 지금도 여유가 있지 않다. 그런 논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위기가 아주 너무 크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재정이 최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라는 주장도 있고 그런 거죠. 누구 주장이 옳습니까? 저는 이제 이제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재정이 네. 그 역할을 해야 될 영역이 또 있어요. 손실 보상도 있고, 네. 아까 말한 그 어려운 뭐 노인 빈곤이나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정도의 그 여력 가지고 그걸 보듬어줘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죠. 지금보다 조금 더. 예. 네. 그런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네. 네. 그런데 저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재정 수지나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뒤에 나빠진다는 것도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은 뭐 아주 이상적으로 합의할 수 없을지라 모더라도 예. 비록 장기적이라도 네. 조금씩이라도 높여 나가는 걸로 합의를 해놓으면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논의에 붙이고 합의를 해놓으면 그거는 지금도 재정을 단기적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국제 신용평가사 같은 데도 납득을 하겠죠. 뭘 대한민국이- 정해놓자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조금만 더.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가
공론을 해서 고령화라든가 가정을 연금 수요라든가. 연금 개혁 같은 걸 합의를 하자는 거죠. 아. 그러고 나면 이렇게 당장 이렇게 그 부담을 막 높일 수는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높이면 사람들이 예고하면 그건 또 그래도 좀 그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결국 우리가 말하는 거는 20년, 30년 뒤에 한국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인데 네. 그 숫자를 거기에 이렇게 20, 30년 동안에 이렇게 맞춰 놓으면 단기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충격을 위해서 재정이 단기 확장을 한다. 네. 그래도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또 다시 그 국민소득이 좀 정상화돼 가지고 이 기대로 간다는 거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으면 국제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납득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당장 5년, 10년, 15년 여유 있기 때문에 막 쓰겠다 하고 나중에 또 저기 그게 닥칠 게 뻔한데 예. 그런 그쪽을 건드리지 않고 확장하는 거는 그건 이제 저기 투자자들의 그 의구심이 높아지겠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아지면 저기 재정 그 수지가 좀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보다 더 못하다 그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 여지가 좀 있어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예. 근데 그 여지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현대 통화이론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다 그거는.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차관님 이 책에서도 제가 이제 격변과 균형 책도 이렇게 잠깐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재정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책에서도 서머스하고 폴 크루그만 교수의 예. 그러니까 일각에선 폴 크루그만 교수처럼 조금 진보적인 소위 예. 진보적인 학자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세금 걷어서 그걸 잘 나눠주고 하는 재정의 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재정의 역할이 국가가 돈을 쓰는 게 좀 소득 양극화라든가 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회적인 요구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부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사실 국가 채무비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는 쪽과 아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 좀 설령 그게 조금 무너지더라도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막 이렇게 맞붙잖아요. 사실은 이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치권 공약들 보면 사실 그런 공약이 이렇게 막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MMT 얘기도 그래서 나오죠. 예. 우리는 사실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나 어떤 논쟁이 그렇게 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면 우리는 뭐 재정 자체가 그렇게 막 네. 이렇게 뭐 외환위기나 이럴 때 외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재정 수지 적자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팬데믹 상황에서 손실보상이나 이런 재난지원금 이런 주제를 둘러싸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에 대한 논쟁이 한번 된 거죠.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무슨 2년 사이에 최근에 그렇게 이제 예. 가열된 거지.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그 첨예한 논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나라는 유로 연맹이 뭐 전문적으로 재정 동맹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통화 동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유럽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 동맹화 돼가고 있는 그 과정이 한 해 한 해가 이제 어떤 그 매번 유로 동맹이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겨우겨우 봉합되면서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우리나라 논쟁은 저리 가할 정도 논쟁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뭐 아까 말씀하신 서머스와 그 크루그만 그 내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내에서도 생각들이 다 달라서 재정 정책은 어느 나라나 논쟁이 많고 거시경제적 상황이 지금 현 21세기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 예. 어떻게 진단을 하고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죠. 저는 이제 재정 정책은 왜 이렇게 어렵냐. 현대 사회에서 양극화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많아요. 특히 이제 고령화도 그렇고. 고령화. 예. 자, 그러면은 그때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느냐?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돈 걷어가는 거 싫어하죠. 근데 이제 조세 이쪽에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쓰자고 그러기에는 재정 정책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점점. 예. 근데 민주주의가 되고 더 각자 이제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세 증세에 대한 합의는 아주 어려워요. 뭐 거의 네. 모든 나라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극화가 되고 그러면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저축이 어느 계층은 많잖아요. 네. 저축해서 이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국채를 많이 사죠. 음.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네.
저축이 많은 거죠. 예. 많은 돈이 이렇게 골고루 뿌려져 있으면 사실 저축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텐데 한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네. 뭐 우리 그 네. 이익 나는 상장사 이익 같은 것도 그렇고 다들 그게 기업이든 가게든 그럼. 한쪽으로 돈이 많이 많아. 쌓이니까 예. 저축이 많아요. 투자를 해요. 어디를 사느냐?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쪽 사니까 그러겠죠. 이제 이게 국채 금리는 이 역사적인 수준보다 되게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좀 늘어나도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없죠. 부담이 많이 줄었죠. 아, 채권을 발행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채권 그러니까 발행 일종의 비용이 이게 낮군요.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균형인데 극단적인 아하. 게 일본이죠. 어. 일본은 고령하고 저기 그 국가 채무 비율이 260%의 GDP 네. 대비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요. 예. 금리가 지금도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여기 저축을 많이 한 계층이 이 국채를 아주 낮은 그 금리에도 사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돈 아하. 가지고 아주 낮은 이 조달 비용 가지고 재정 확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원래는 이상적으로 보면은 뭐 조세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조세 쪽 합의는 잘 안 되고 일본 뭐 소비세 같은데 약간 네. 원래는 합의가 안 되잖아요. 네.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게 재정 지출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과연 그러면 앞으로도 이 국채 금리가 낮을 거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도 연방준비은행이 단기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장기 금리는 안 거기 오르죠. 비례해서 그렇게 뛰질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뭐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 이렇게 역전된다는 말도 네. 있고, 근데 네. 장기 금리는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 몇 년 뒤에는 낮아진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현대사에서 이 저축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기관 저축이.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저기 한 30년, 40년 전에 금리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재정 정책의 실질적인 부담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3, 40년 전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장기 금리. 결국은 예. 장기 금리의 이제 향방인데 예. 이것은 이제 인구 구조도 있고 세계화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네. 최근 2, 30년간은 이제 신흥국이 다 세계화에 편입이 되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도 뭐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들이 많은 이제 그 보유고를 가지고 쌓았잖아요. 예. 이 보유액의 대부분이 또 이제 미국 국채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신흥국들도 이 국제 교육 질서에 편입되면서 저축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별도로 있었는데 미국 국채 쪽으로 편입돼서 미국 과거에 국채는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이제 글로벌 뭐 저축과잉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래서 예. 그게 국채 금리가 점점 더 낮아졌어요. 아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60% GDP 대비 있다가 예. 90년대 중반에 지금 국가부채가? 국가부채가 지금은 한 110% 정도 됐는데도 실질 그 사이에 2배 이하로 떨어졌어요. 장기 국채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자 지출은 오히려 이자 지출 비용이 줄었겠네요.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예를 들면 60%대, 80%, 90%대, 100%대 될 때 논쟁이 있었죠, 당연히. 예. 클린턴 이래도 정부 때는 되느냐. 또 줄이기도 했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 논쟁이 미국에 똑같이 있어요. 예. 몇십 프로 넘어가면은 미국도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예. 클린턴 때 90년대 중반에는 국가 재정 뭐 쌍둥이 적자 그러고 줄였어요. 네. 미국도. 예. 미국도 그때는 더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넘버원 국가로서 경쟁력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인식이 주류였습니다. 예. 그래서 줄였어요. 클린턴 때. 그래서 미국도 사실 몇십 년 안 됐어요. 이 국가 부채 비율이 일정 비율 넘으면 안 된다고 믿은 게 그리고 아주 강한 그 논쟁이 있었던 게 몇 년 안 됐는데 미국은 그보다는 지금은 좀 더 완화돼 있죠. 근데 아까 말한 서머스와 이제 그 크루그만을 보면은 예.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 긴축을 했더니 예. 어려운 사람들의 이 불만이 막 커지더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되게 이제 불안정해졌다 미국이. 그러니까 너무 재정의 이 그 건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강조하지 말자.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거를 외면했다. 그럼 이제 좀 반성이 있으면서 재정은 재정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저기 기준점이 있지만 예. 그것보다도 더 넓게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답이 없나 봐요. 정답이 없다기보다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 장기적인 장기 금리 추세는 네. 인구 구조, 그다음에 세계화의 미래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죠. 세계화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공급망 교란 이렇게 해서 양 진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시 옛날로 회귀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세계 저축들이 다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몰려들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금리가 과거에 이 추세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이제 높아지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허. 한 3, 40년이 예외였고 네.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나 세계화라는 게 이제 중국 같은데 세계의 공장이 돼가지고 물건도 싸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뭐 저축도 미국으로 오니까 이 금리가 낮아졌지. 네. 뭐 중국의 임금도 오르고 우리 공급망도 서로 이렇게 막 각자 각 진영별로 새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3, 40년 동안의 그 세계화의 그 확장기는 좀 역전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장기금리가 그 순풍을 타고 내려갔던 장기금리가 다시 오를 것이다. 그렇죠. 또 인구 구조도 점점 더 고령화된다. 그래서 미래 인플레이션이 그 다시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진지한 학자도 좀 있어요. 야.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그 70년대나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팬데믹 때 일어난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상당히 좀 제가 낯선 불청객이라고 그랬는데 예. 사실 많은 선진국들은 디플레이션에 이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했지. 인플레이션은 뭐 과거 한 70년대, 80년대 교과서에 나온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돌아왔고 일시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팬데믹이 또 뭐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것도 다 세계화 그런 옛날에 그 하나의 자본주의 질서 안에 편입돼서 움직임 비록 이제 뭐 권위주의냐 뭐 완전한 민주주의나 차이는 있었지만 많이 이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러지 않을 것 그러면은 같다. 이 인플레이션도 일종의 장벽이 생기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벽이 생기면서 물건값의 교란 이게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중간 정도로 봅니다. 옛날 같이 장기 금리가 그렇게 낮게 유지되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80년대 같이 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완벽하게 그걸 차단할 만큼은 하기에는 너무나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그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 말씀은 장기 금리가 예를 들면 조금 약간 오르는 추세로 됐다. 장기적으로 그거는 뭐, 하향하다가 예, 조금 예, 오른다면 예.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이 빚을 내기가 더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환경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난 2, 3년간 돈을 쓰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재정 지출을 뭐 1년에 예. 국채를 뭐 70조, 80조씩 더 순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대한민국 국채 시장에 뭐 금리가 그렇게 막 요동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예. 다행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사주고 그래서 소화가 됐는데 네. 늘 이럴 것이다. 그렇게 또 보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저기 지난 장기 금리가 굉장히 낮은 그 시기만큼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 뭐 21년, 22년 동안에 본 네. 이 인플레이션들 해서 네. 다시 이렇게 막 급등해서 예. 국채 발행 그 금리가 엄청 부담되고 그런 상태로 항구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걸로는 저는 그렇게는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는 그래도 재정 지출을 여유롭게 늘릴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부채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여유가 네. 있었고 네. 심지어는 저금리 때문에라도 부담이 적고.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기회가 이제 슬슬 줄어드니까 예. 앞으로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이 인구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사실은 앞으로 5년 10년 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 돈 쓸 일 많아지잖아요. 예. 그런데 꽤 좋았던 재정 조달 여건은 좀 나빠지는 흐름이라면 예. 조금 이게 더 타이트해지겠죠. 타이트해지겠죠. 예, 예. 돈 쓸 일은 많아지는데 돈 벌기가 좀 타이트해지면 이게 좀 괴로워질 텐데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괴로움을 좀 덜하기 위해서는 뭘 좀 대비를 하든가 뭘 좀 해야 됩니까? 그때 되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금 같은 예. 그런 그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끌어내서 논의를 해야죠. 국민연금 문제. 예. 공론화를 해서 공론화를 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인가 중요한 봐요. 점이죠. 한국 그 재정 수지의
장기 중장기 그 부담에서 넘버원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연금 같은 겁니다. 4대 보험 더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제 4대 보험까지 포함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 가장 크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인구 그 이렇게 뻔히 나와 있는. 인구가 고령화되는 걸 보면은 바로 뭐 계산이 되니까. 네. 그 뭐 3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많이 우리 국민연금이 1989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네. 도입될 당시에는 한 초기 30년간은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쌓였죠. 아하. 뭐 지금 600조 이상으로 쌓였는데 이제 30년 이상 되고 은퇴한 사람들이 점점 베이비 부모들이 되고 그러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구가 좀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년을 채워서 받아가는 사람이 본격화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그 인구 숫자는 또 줄어들고 네. 그럼 뭐 35년이나 40년 구간 들어가면 이제 바로. 쌓아놓은 것들이 줄어들고 뭐 쌓아놓은 게 줄어드는 게 정상은 정상이에요. 한 네. 40년 50년 추계로 보면 예. 근데 이제 그때 되면은 그러면 저기 국민연금을 지급을 안 하냐 그럴 수는 없죠. 지급은 돼요 그거는. 근데 예. 그때는 이제 뭐 페이 SU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걷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9%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네. 뭐 15% 20% 되니까 예. 다른 예. 나라 같은 게 그렇게 그 부담하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젊은 세대들이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을 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네. 우리 그 후대에는 부담이 확 높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있을까요? 즉 그래 오케이 우리 오늘 김영검 차관님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해보자 아이디어를 내보자 하면 나오기는 나오는 솔루션입니까 그게? 즉 지금 연금 받는 분들은 노인 빈곤 제일 심한 나라니까 지금 받는 거 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미래에 우리는 내기만 하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라고 하는 지금의 20세 30세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럼 결국 40, 50 뭐 여기서 좀 우리가 그럼 좀 덜 받아야 되나 그럼? 이건데 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대가 지금부터 앞으로 뭐 10년 돈 더 번다고 하면 좀 더 내고 돈 내고 덜 받고. 나중에는 이럴 거면 은행 예금할 걸 그랬네. 이씨. 이럴 정도로 받고 네. 그냥 빨리 세상 떠나주는 게 솔루션입니까? 야, 진짜 극단적이다. 극단적이야.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논의를 올려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 아니야 논의 테이블에서 예. 중요하지 예. 않아서가 아니라 뭐 그래도 그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가 국민연금 말고 네. 뭐 기업연금이나 음. 개인연금이나 이런 쪽에 저기 대체적인 그런 그 저축을 좀 해놔야 된다. 저기 그 상품의 매력들을 좀 높여 조세 혜택을 더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편리하게 한다거나 네. 뭐 운용을 잘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같이 가야 되죠. 예. 이렇게. 예. 국민연금 하나만 뭐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저는 네.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라고 네. 생각 실질 수령액이 근데 그거를 그럼 조금 더 예금을 하든 대비를 하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거고 네.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돈 써야 이 나라 경제 돌아가는 이 판국에 그러면 돈이 덜 돌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융회사에 쌓아놓으면 그걸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뭐 그 돈으로 투자를 하죠 또. 투자를 해서 저기 창업하게 하고 그렇게 또 그 돈이 어디 가서 그냥 잠겨 있지는 않잖아요. 주로 다른 나라 부동산 사고 그러던데요. 국민연금 보니까 해외 채권 투자하고 다른 나라에다 쓰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운영을 다른 많이 나라에도 우리보다 쓰고. 성장률이 더 그러니까요. 높은 나라가 많으니까 그건 뭐 다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면 그런데 예. 내가 우리나라에 돈 써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이 돈을 2% 네가 너의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좀 나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 계획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국민연금에다 더 넣으면 국민연금은 그 돈 들고 뭐 방글라데시 가서 건물 짓고 이러고 있으면 그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우리나라 경제는 더 나빠질 텐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요는 우리나라 수요가 우리나라는 이제 성숙 경제고 네. 성숙 경제고 많은 게 또 이제 제조업 같은 게 자동화돼 있고 기본적으로 3만 한 3천 불 되는 나라니까 네. 우리에 걸맞는 그런 뭐 서비스 산업이나 더 고도화된 그런 산업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은 빌딩에 다 기업들이 우리 3%도 여기
돌아서 뭐 2년 3년 전에 없었지만 또 3%가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채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여러 형태의 서비스 산업도 생기게 돼 있어요. 아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전 세계 아주 우등국으로 뭐 18% 10% 하다가 5% 하다가 이제 성장을 한 2%대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과거의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을 가서 우리가 그 성장의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 해야죠. 거기서 또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저희 당연히 미래도 그럴 거고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지금부터 좀 더 저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게 저축이라는 게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돈 이만큼 써도 잘 안 들어가고 저성장이 이 나라가 미래를 위해서 더 쌓아두고 더 소비를 줄이면 결국은 법만큼도 안 쓰게 되고 그러면 그거 뭐 저기 이프로님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거죠. 중요한 포인트죠. 네. 우리가 이제 그 가계 소득 전체로 보면 가계 소득이 기업 소득에 비해서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계 소득의 그 비중이 높고 그것도 상당히 그 공평하게 그 골고루 네. 가계 소득이 이렇게 분배가 되면 네.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업에 많이 쌓여 있으면은 이제 아까 그렇죠. 말한 그 저기 국내에 예. 수요는 한계가 있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건 이제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또 있죠. 그건 이제 국민연금만큼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네. 야 차관님 성격 좋으시다. 저 이상한 질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래도 해주시네. 야, 채팅창에 있는 분들은 네.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매일 저를 보면서 항상 손님 편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조금 쿨다운 시키고 가죠, 그럼. 쿨다운. 잠깐만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예.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 어디서부터 손대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예, 궁금한 게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 여쭤볼게. 좀, 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저기 의견을 대하시는군요. 예.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만든 엔진 오일을 소개합니다.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이 선택한 최고의 엔진 오일 모빌 원.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최적의 성능. 합리적 엔진 오일 모빌 슈퍼. 무엇을 택해도 엑소모빌의 기술력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달라질 당신의 드라이빙. 모빌 원, 모빌 슈퍼.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네, 잠깐 돌아왔습니다. 장원석 차관님이라는 분이 사무관님. 사무관님이 막 올라와서 우리 차관님도 잘 아는 분이라고. 네. 저희끼리 잠깐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고민거리가 좀 많아서 이 모든 저금리 저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최초의 근본은 양극화다. 양극화. 예. 양극화니까 돈이 안 풀리니까 그래 맞아요. 몰아줘야 되고 몰아주려다 보니까 그 세금 걷어야 되는데 세금 안 걷으니까 부채로 하고 근데 그 돈을 풀어봐야 또 더 양극화인.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죠. 어떻게 이걸 좀 풀든가 어디서부터 좀 손대야 된다고 보십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더? 아닌가? 아니면 양극화라고 하는 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는 뜻인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어디 뭐 좀 우선순위가 좀 있을까요? 뭐 이제 제가 가계부채 담당 국장을 하면서 이제 가계금융 복지조사 같이 예. 우리나라 가계들의 이제 1년 수입 지출을 보다 보면 이제 이게 20%씩 나눠서 하잖아요. 가장 그 어려우신 분들 1분위, 그다음에 2분위가 이제 40%까지. 예,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이제
근데 1, 2분위는 사실 가계부채를 많이 부담할 수가 없죠. 일단 대출이 잘 안 빌려주지도 되니까. 않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부채가 많은데 보면은 그 수입 지출이 점점 더 나빠져요. 점점 나빠져.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료 같은 것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참 이분들이 어떻게 사실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제가 기재부에 가서 이제 이 복지 통계, 그다음에 고용 통계 이런 거를 기재부가 또 많이 또 직접 담당을 하잖아요. 예. 그 담당하는 우리 동료들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노인 빈곤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빈곤은 점점 노인 빈곤과 거의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이 돼갑니다. 네. 1, 2분위가 점점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뭐 50%인데 60%, 70%, 80% 정도까지. 예. 그래서 그냥 1, 2분위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노인 빈곤 문제로 이렇게 노인 빈곤하고 단순화가 됩니다. 예. 양극화하고 예. 거의 같은 이제 30대, 40대, 50대도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네. 정말 더 낮은 쪽으로 보면은 노인들이 일정 나이가 지나면은 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인 빈곤율이 이제 중위 소득이라고 가운데 소득, 네. 가운데 소득의 절반 정도 절반. 못 되고 그러면 이제 노인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빈곤층이라고 하죠. 46% 정도 돼요. 노인의 반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반도 못 번다. 예. 예. 근데 이 수치가 33,000불 세계 10위 뭐 그냥 뭐 K-팝부터 시작해 전 세계 그냥 그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지표하고도 안 어울리는 숫자입니다. 46%는 우리나라 지표 중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낮은 것, 뭐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예. 높고 그렇지만 빈곤율 46% 노인 빈곤율 전체 빈곤율 낮지만 노인 빈곤율 46%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다른 거에 숫자예요. 비하면. 다른 것과는 아주 그냥 이렇게 비교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그 뭐 올라간 나머지 성적은 좋은데 갑자기 한 성적만 낙제점인 거군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왜 이런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됐죠? 됐느냐를 제가 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에게 듣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이 됐다. 198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예. 1989년에 도입이 됐는데 도입할 때 전부 다 가입한 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네. 연금 그렇죠. 제도에 대한 네. 뭐 그리고 그때는 막 부동산도 오르고 이 뭐 소득도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장 지금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 연금 뭐 몇십 년에 돈을 쌓아놓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서 뭐 훨씬 본인이 직접 투자해도 좋고 사업 기회도 많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의무 가입을 또 많이 안 했어요. 예. 그래서 99년부터 의무 가입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예. 89년에 도입됐지만 전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에 가입한 건 한 99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75세, 80대 이분들은 뭐 빨리 가입할 수가 없었죠. 연금이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그러네. 55세, 60세 가입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그렇지. 되지 예, 않았네.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외환위기도 오기 전이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2021년에 뭐 세계 10위 국가지만 2% 성장에 머무리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아무도 안 했죠. 그렇죠. 예. 뭐 고도 성장하고 막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 그 우길승천하고 본인들의 노후도 뭐 그렇게 쌓아놓은 걸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했지. 네. 이렇게 감속 성장이 되고 갑자기 또 외환위기가 오고 네. 뭐 임금 피크에 들어가고 60도 안 돼 55세부터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그분들이. 예. 그리고 또 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많이 또 기대도 하고 뭐 유학도 보내고 또 굉장히 많이 또 예. 자녀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본인은 이제 50대 중반 돼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네. 성장률 떨어지고 자녀들은 취업 나이 되고 자녀들 그렇게 이제 투자해놨는데 투자해놨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은 아주 또 길어지고 길고. 야. 뭐 진짜. 국민연금 아니 복합 위기네, 저기 복합 의료보험이 위기. 잘 되니까 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한 노년입니까? 우리나라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실질 은퇴가 한 73세 정도 됩니다. 예. 네. 직장에서는 60세 정도에 물러나지만 한 15년 정도를 뭐든지 해요. 아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일해서 네. 실질 은퇴는 우리가 73세니까 또 가장 높아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일해야 일을 된다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됐을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주 모든 걸 설명을 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늦게 가입됐다. 그렇지만 가입을 30년, 40년 안 했는데 그러면 연금이 없잖아요. 많이 줄 그러니까 수는 지금 이제 없고. 기초연금 정도가 있죠. 1인당 네. 뭐 70% 이하는 뭐 30만 원씩을 드리니까 이게 이제 예. 가장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그 안전망인데 예. 저는 이제 75세 이상 분들이 우리 뭐 누가 버려도 우리나라 산업화의 제일 역군들인데 네. 이렇게 정말 그 힘든 노년을 맞게 우리가 외면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75세 이상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합니까? 더 이상 네.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이제 뭐 이 아이디어가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예. 75세 이상 분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만 어허. 그 세대에 대해서만 그 세대에 대해서만 어. 월 20만 원 정도 더 드리자. 어허. 기초연금에 더해서. 어.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지금 그 부부가 살아 계시면 60만 원씩을 받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20만 원씩을 더 주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뭐 충분하진 않지만 이분들이 최소한의 먹고 살고 하시는 예, 정도는 된다. 생활을 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하. 그걸 가져다가 쓰신다 그러면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영세 자영업자 그 가게 가서 많이 쓰실 거고 또 그다음 뭐 자녀 손자 손녀들한테 또 저축하셔서 또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돈은 돌게 돼 있고요. 돈다. 효율적인 그다음에 집행. 이 노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이 중간에 자녀 세대가 또 이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부모님인데 예? 봉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빈곤이 생겼을 그렇습니다. 그럼. 때 그 빈곤이 자녀한테 바로 온다. 자녀한테 오죠. 자녀가 어떻게 외면을 합니까, 그게? 아. 예, 그래서 자녀도 이 30, 40대, 50대 이 자녀 세대도 압박을 받고 예. 부모 세대가 압박을 받으면 또 자녀 이 그 손자 자녀, 손녀 손자, 세대도 손녀도. 사실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 노인 빈곤이 아하. 그냥 75세 나이 든 분들한테 왜 우리가 그걸 더해줘야 그 되냐고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국민연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기본 이 안전 안전 구호복을 입고 예. 그래도 노년의 바다에 뛰어드니까 저는 예. 그런 지금 분들은 그냥 이 구명복이 없이 그냥 노인의 아주 추운 그 빈곤의 바다에 저는 이제 빠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이 방법이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뭐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선 국면에는 이제 10만 원씩 올려드린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10만 원 올리면은 이후 세대도 다 그대로 또 주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시적이 훨씬 덜 든다. 아하. 이 네. 이후 세대는 우리도 뭐 팍팍하다 네. 할 수 있지만 네. 연금의 이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를 가진 세대와 네. 그럴 기회가 좀 늦게 도입돼 가지고 기회를 갖지 못한 세대 그러다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이제 이 현실에 봉착해서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상당히 너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이거 아니어도 좋은데 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정책적인 뭔가 정책적인 고민이 대안이 좀 있어야 나왔으면 된다. 좋겠다. 야, 그러네요. 노인빈곤. 데이터는 괜찮습니까? 제가 혼자 하는 좀 그 의문 고민 중에 하나는 예. 그분들이 젊을 때 일을 안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 연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저축이라서 예. 연금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으면 남는 저축을 어딘가에 저축을 해두셨을 수도 있고 뭐 자산을 갖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노인 빈곤이라고 하는 건 월소득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월소득이 있어야 빈곤하지 않다고 통계가 잡히고 그렇죠. 예. 그러니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도 소득은 없는 걸로 잡히니까 이제 그분들도 같이 빈곤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이 많은 비율이 나오는 건 혹시 아닌가? 아마 이럴 일은 없잖아, 이프로님이 대한민국이. 말씀하신 경우도 1, 20%는 있겠죠. 네. 뭐 소득 그게 뭐 큰 노이즈는 아니에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하. 야, 노인빈곤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출발점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출발점. 아픈 그건 말고도 구석이죠. 아픈 그건 구석. 말고도 이제 부문별로 더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은 이제 굉장히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죠. 네. 세대 간의 이 세대 간의 그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네, 예. 디지털이나 뭐 20대와 30대가 또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몇십 년간의 그거를 말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공론화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참 머리 아픈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돈 쓸 때는 많고 참 진짜 걱정이네. 그 조금 주제를 바꿔서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 탈탄소화 뭐 여러 정책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우리나라도 보조를 맞추는 것 같기는 해요. 2050년까지 뭘 어떻게 네. 한다고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조업 잘 나가는 몇 안 되는 나라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쓸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탄소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공장 돌려서 미국인들, 유럽인들 입히고 먹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화살은 우리나라한테 온다는 그렇게 거예요. 말하니까 진짜 결국은? 되게 되게 현실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되게 그러니까 아니, 화나네. 쥐들이 쓸 거면서 우리가 만들어다 주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 너희들이 안 쓰면 되잖아. 우리 허리띠 졸라매면서 지금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어. 그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는 가는데 별 고민할 거 없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좀 고민거리가 좀 있습니까? 저는 책에서 이제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저는 뭐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3만 3천 불 정도 되는 국민소득을 가지면서 제조업의 국내 기반을 이렇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해외로 공장을 이전을 했고 네. 대체로 이제 저기 임금도 올라가고 땅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해제 공장을 많이 만들었지만 단순하게 이제 국민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한 27 내지 28% 돼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강국 우리가 많이 그 추격하려고 노력했던 나라가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 독일. 네. 예. 일본, 독일도 한 20% 정도 돼요. 중국이 28%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한 3, 40년 전 정도의 수준이죠. 네. 예. 우리가 그때는 뭐 한 40%, 50%. 예. 중국이 28%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적 같은 이 제조업 국내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일인데. 예. 근데 저는 뭐 야 불편하다 이게 뭐 좀 유럽이 다 그렇게 보냈어요 공장을 해외로. 예, 그러니까 예. 유럽은 자국 내에서 이 탄소 기준으로 나오는 게 별로 탄소가 없지. 많이 안 주는데 예. 해외 다 뭐 내보냈으니까. 탄소 배출하는 거 해외로만 보냈으니까. 예. 만약에 우리도 그랬으면 우리나라 우리 일자리가 더 없겠죠.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들이 이제 제조업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제조업 저는 기반을 국내에 가급적 유지할 수 있는 때까지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에 좋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한테 진짜 위기가 왔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네, 제조업의 시작은 철강이었죠. 네. 철강 아주 좋은 철을 낮게 만들어서 그걸로 조선업도 네. 경쟁력 갖고 예. 자동차도 그렇고 어. 거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 기본이 철강과 전력입니다. 네. 아주 값싸고 값싼 전기. 안정적이고 그런 전력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본인데 둘 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네? 기반을 흔드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철강, 어. 그다음에 석유화학, 시멘트, 무슨 석유 정제, 자동차, 뭐 반도체까지도 전부 다 우리나라 네. 제조업은 뭐 순서에 좀 저기 농도에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 시대에 대한민국 제조업이 한 그렇죠. 60년간 세계 네. 최강자로 온 거예요. 일어난 네.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녹색 전환이 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가장 도전적인 과제를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뭐 탄소 고배출 업종이 중심이니까. 예.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인도도 그렇고 뭐 산업혁명 시대 1800년대부터 오전쯤 보면 누적해 놓으면은 7, 80% 선진국이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왜 우리 이 당대 우리를 가지고 그러느냐? 너희를 돌아봐라. 그리고 너희 그 옛날에 했던 거 아무것도 돈도 안 내고 우리 하려면 기술 이전 돈을 달라. 이게 지금까지 국제회의 모습이었는데 네. 중국이 갑자기 2060까지 그냥 그런 주장 안 하고 자기가 탄소 중립하겠다 선언하고 열심히 나섰잖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이 좀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요. 중국이 왜 그렇게 했느냐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네. 유럽은 원래 90년대부터 공장 해외로 보내고 뭐 전력도 유럽 전체로 그리드도 짜 있고 예, 뭐 예. 여러 여건이 우리보다 좋아요. 미국은 기술이 좋고 중국이 뭐 아까 말한 대로 너희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그래야 되는데 중국이 갑자기 2060 한다고 그러고 배신자네. 배신자라기보다 근데 이제 결국 보면은 다른 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아하. 제조업 비중이 높고 와.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집중 이 주목의 포화를 대상이 될 맞게 수 있고 되는 예. 유럽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탄소 이 배출 기준을 국제 통상 기준으로 만들자.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전략적 산업 정책 수단으로 삼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공공연히.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유럽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좀 좀 뭐라고 그러나 믿겠어요. 얄밉지. 기술을 배워갔는데 그럼. 갑자기 그 네. 산업 전체를 조선업 같은 거 우리나라가 다 이제 다 가져가 네. 버리니까. 강제가 됐으니까 가르쳐 줬는데 아. 그래서 그런 또 아주 미묘한 그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복잡한 그런 야. 질시 같은 것도 있는데 아하. 기준 뭐 잘 지켜라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새로운 30년을 향하여란 말이 왜 새로운 30년이냐? 예. 2050 탄소 중립을 가야 되니까 아, 이 지금 30년에 이 도전을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이 어떻게 해야 잘 될지. 극복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새로운 30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찾아야 했는데 되구나, 대한민국은 닥치면 해결할까? 근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여 상당히 예. 상당히 어려워 보여.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한 거죠. 아, 예. 이 문제의 크기가 네. 이게 단순하게 뭐 기술이 나오고 그래서 방법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R&D 같은 거를 네. 우리 이제 90년대 CDMA 하듯이 예. 그냥 장기간 국가가 그 사실 초기에 이제 탄소 포집이나 여러 기술들이 예. 채산성이 안 나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5년, 10년, 15년간 국가가 그냥 다 구매를 해준다. 그 돈을 5년이나 10년, 15년간 아주 장기간 우리가 핵심 그 기술은 개발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이게 국가 R&D 그런 운용 계획이 바뀌어야 되지. 지금같이 R&D를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이거 나눠 갖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에 정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혹시 모르겠어요. 기술 같은 게 좀 개발될 수 있을지. 장관님,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뭐 이전에도 있지만 막 원재재 가격이 급등하고 천연가스 가격 예. 오르고 예. 뭐 그래서 예. 유럽도 지금 막 전기료 오르고 난리잖아요. 예. 예. 뭐 우리도 그렇고 다. 유럽의 현타가 온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유럽도 원래 이 기후 개발, 기후 변화에 앞장선 나라인데, 예. 야 우리가 목표를 좀 낮추자. 우리가 너무 앞서갔네 생각해 보면 조금 천천히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기에는 유럽의 이제 녹색당이라 이런 그게 네. 정치적인 이제 이렇게 세력이 상당히 강하죠. 유럽은 예. 올해 그래서 그렇지만 기후 중립, 탄소 중립으로 가는 현실적인 계산서가 청구서가 거기도 훨씬 너무 더 커졌죠. 이제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이제 사회적 합의. 자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매일매일 그 무슨 빵을 사고 뭐 지난번에 그 불란서에서 노란 조끼가 이렇게 노란 네. 조끼 예. 저항이 있듯이 그런 일상을 팍팍하게 살아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 미래의 탄소 중립이나 지구 뭐 기후 변화 이런 위기 대응 같은 것들이 덜 절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기후 뭐 두 가지 다 주장이 가능하죠.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어요. 네. 네. 그러면은 화석연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용량이 좀 줄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가격과의 격차가 주니까 이참에 신재생 절로 가자, 에너지로 아예. 이쪽으로 아예 그냥 아. 전환이 빠르게 될 거라는 주장도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기에는 그 기간대가 1년 2년이 이제 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예. 탄소 중립 그 목표 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뒤로 갈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주장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양쪽 다 방향이 열려 예. 있다. 근데 저는 이 팬데믹 때 2050 그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작년에 예. 많이 이제 선언이 되고 뭐 40개 이상 나라들이 했고 주요국들이 다 선언했는데 네. 작년 상황하고 좀 다르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지금 이 에너지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좀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각각 이 블록별로. 예. 그래서 유럽도 그 탄소 중립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진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국제 논의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렇지만 21년에 조금 그 의욕적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와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져. 좀 어려워졌죠. 어려워졌다. 그 전망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건 뭐 이렇게 잠깐 5년 앞대고 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우리 2050년까지 이거 안 하면 지구는 죽는다. 그래.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멈출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 2050년 하자는 거야. 이거 뭐 안 그러면 우리 2080년에 하고 뭐 2100년 해도 되지. 지금 그러네. 그 스톱워치는 지금 신이 눌러놓은 거라.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러다가 뭐 몇 년 뒤에 또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좀 무서움을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후적 그런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오면 또. 예, 또. 그거는 이제 뭐 2050년까지 우리가 미리 지금 그렇게 그럼 좀 벌써 제가 그랬지만 네. 탄소 중립으로 가는 초입에 네. 아주 이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온 거니까 거니까. 출발부터 아이쿠야 이게 힘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는 알고 가야 되는 알고 거죠. 가겠구나. 예.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가 제일 편했고 우리 그거 있죠 뭐 네. 그 롤러코스터라고 합니까? 네. 끼 여기 하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어우 너무 무섭다. 뭐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아니 뭐 고령화도 쉬운 게 없고 어려워야 여기 3%에서 논의할 주제는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잠깐 뭐 여쭤본 것 중에도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온 게 네. 미국과 중국이 그나마 안 싸우고 친하게 지내서 그래 맞아. 중국에다 팔고 미국에다 팔고 그것도 중국에서 괜찮지. 만나서 미국에다 팔고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장사 잘 된 나라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예,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가장 잘 올라타서 네. 호랑이 등에서 안 떨어지고 잘 이렇게 네. 활용을 한 게 대한민국이죠. 근데 그런데 그거 이제 좀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이제 또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변곡점에 이른 중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중국도 뭐 중국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네. 지난 뭐 길게 보면 78년 등소평이 이제 개혁 개방을 선택할 때부터 네. 90년대 이제 본격화하고 2000년에 WTO 가입하고 그러면서 뭐 30-40년간 한 40년 정도 중국이 이제 국제 교육 질서로 편입되면서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네. 뒤늦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잠자고 있다가 그래서 중국이 대팽창을 했죠. 예. 그 시기에 이제 40년 정도를 저 정도 큰 나라가 그것도 사회주의라는 그런 아주 성격이 다른 체제에서 뭐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하지만 뭐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게 아마 인류 역사상 저 정도 전환이 저렇게 대규모 일어나는 게 참 드물잖아요. 근데 저게 아무런 뭐 탈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도 뭐 상정하기 힘들고 쉽지 않은. 중국의 중국도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뭐 다른 여기 베트남 이런 데하고 달라요. 고령화되어 상당히 있죠. 고령화가 있습니다. 예. 고령화 뭐 한 자녀도 있고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이제 그 임금이 안 오르고 무제한 그 사람을 농촌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 단계가 지났어요. 그래서 임금이 막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자체도 변곡점에서 중진국 정도의 함정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진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동안에 이렇게 이제 달리는 자전거 같이 자전거가 계속 달리면서 속도를 유지하면 여기 계속 자빠지지 달려야지. 않는데 예. 조금씩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고개 기술이 좀 늘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지금 헝다 사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적돼 있던 양국화 우리 뺨치는 거고요. 네. 그 중국 여행에 보시면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 만날 정도로 양극화가 뚜렷하잖아요. 보면 외형상으로도. 네. 그래서 그게 그 누적돼 있는 이제 그 문제들이 많이 여기 뒤로 밀어나온 문제들이 조금씩 중속 정도로 감속 정도로 오면은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도 더 이상 밀어넣을 수 없는 거고 감속 구간에 들어왔고 어쩌면 그 기간 중에 상당히 큰 홍역을 또 치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또 중국이라는 게 순풍만 봤던 때와는 또 다른 거고 어떤 면에서는 뭐 거칠게 우리를 추격해 오던 중국이 좀 이렇게 감속성에 들어선 게 우리로서는 약간 좀 숨돌릴 기간도 되고 네.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차관님이 제가 보니까 숙제를 이만큼 주시는 그런 느낌이야. 제가 보기엔 저 책. 아까 창에 장원석 사무가 있는데 장원석 사무관 같이 똑똑한 사무관들한테 좀 하라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장원석 사무관을 부를까요 우리? 그러십시오. 장원석 사무관이 장원석 사무가 이제 네. 여기 와. 전국적인 스타가 되겠네요. 아니요 뭐 사무관부터 좀 강하게 키우십시오.
제가 아주 그냥 어려운 질문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숙제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숙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네. 그 고민을 하죠.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많아지네요. 자, 뭐 자주야 못 모시더라도 정부 들어가시기 전까지 다른 분명히 내가 보기엔 이건 우리나라의 단점이야. 이런 분들 놔두지를 않아. 놔두질 않아? 아이, 방송 좀 하고 책도 쓰게 놔두지를 않아. 그러나 그때까지는 좀 자주 나와서 이런저런 숙제 좀 알려주세요. 답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네. 장원석 사무관 콜이 들어왔네죠. 네, 오케이 했어. 장원석 사무관님 오케이. 다음번에 네. 어떤 분인지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격변과 균형이라는 책의 내용들 일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